자, 안녕하세요. 복숭아 카페 여러분. 자,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역사 이해 논리 부분을 이제 할게요. 역사 이해 논리 부분은 그 간접론자들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시간에 간접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여기에서 이제 간접론이라는 거는 헤겔이라든지 칸트 같은 철학적 간접론자들이 아니라 그 간접론자들의 영향을 받은 그 역사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그 앞에 이제 설명했던 드레이와 관련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크로체, 콜링우드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간접론자 중에 하나인데요. 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제 크로체하고 그다음에 콜링우드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을 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역사 이해 논리는 간접론자로 구분되는 역사학자들에게 더 구체화됐다. 자, 선구적인 인물은 이탈리아 역사학자인 크로치이다. 자, 크로체는 역사학의 연구와 목적과 방법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하면서 이는 자연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철학적인 거라고 주장했다. 자, 크로체의 역사학의 목적은 인간의 정신 이해다. 그래서 이제 크로체의 역사의 목적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그 인간 정신 이해. 이거는 이제 그 앞에 그 드루이젠이라든지 딜테이의 어떤 상각을 계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정신과학 이렇게 영역을 이제 개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인간의 정신을 연구 대상을 하는 학문이 역사학이다. 자, 코어치에 따른 역사학은 정신이 정신에 의해서 발전된 온 과정이다. 그래서 모든 학문은 인간 정신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역사학의 일부다. 자, 역사적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 현재 역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역사를 현재적 관점이라고 이제 재구성할 수 있고 또 재구성해야 된다. 즉 삶의 현재적 관심. 이때 삶의 현재적 관심은 어디를 말할까요? 역사가 살고 있는 그 당대의 삶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정신의 인식 대상이 되어야 살아있는 역사다. 그래서 그 역사가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지만 그게 역사이기 때문에 진정한 역사는 현재 역사고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그러니까 아무리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누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뭐라고까지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그 근현대사 보면 조선 후기 때 실학이라는 개념 있죠? 그래서 실학이라는 개념은 이제 그걸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실학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에요. 그 실학자들 우리가 뭐 중상주의, 중농주의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거기다 상당히 근대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추구하는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한 근대적인 어떤 그 이상을 추구했던 게 아니라 예전에 상고시대 때 복구적인 이상을 추구했기 때문에 어떤 유학적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일제시기 때 넘어가서 이제 나중에 강복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 어떤 내재적 발전을 찾다 보니까 이런 시각이 부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획 상품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측면도 있다. 그래서 시각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허구적인 거죠. 예, 이런 사람들 입장이에요. 예.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입장 올 때는 이렇게 측면을 볼 때는 이제 시각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이 있다면 우리의 현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조선 후기를 얘기하고 있어도. 그래서 지금의 관심에 따라서 만들어진 역사 이런 것들이 강조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코우치의 생각 방식은 컬링우드도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동일해요. 되게 간접적으로는 현재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반대로 과거의 가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랑케죠, 랑케. 예. 그래서 랑케는 이제 그 과거의 가치를 강조하고 팩트만 강조하죠, 과거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 비판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크로체는 인간의 정신이 투영되지 않는 사실 그 자체를 죽은 역사로 한다라고 크로체가 비판을 하죠. 그래서 하가의 이름, 정기적이라 일련의 하재 등을 연대기식으로 나열된 마치 그리스의 해화사가 그 예를 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빨려있는 건 누굴 비판하고요, 지금? 랑케를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 드로이제라든지 그 다음에 딜테이, 크로체, 컬링우드는 공통적으로 누굴 비판한 거다? 랑케를 비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랑케 딱 하면 연대기적 어떤 그 역사가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이란 기술 이런 것들만 강조하는. 그래서 이런 사실만이
사실 중에 어떤 것이 진정한 역사냐? 역사가의 사연을 거치는 것만 진정한 역사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사는 현재 요구와 정신이 표현되고 현재 과제를 해결하는 역사가의 실천적 행위로 서술된 역사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요때 현대사라는 의미는 단순히 지금 우리가 생각한 근현대사가 의미가 아니에요. 고대나 중세까지 다 포괄된 전반적인 역사를 말해. 근데 이 사람들이 역사를 왜 현대사로 이렇게만 딱 국한돼서 얘기하냐면, 이건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건 뭐죠? 자기 입장에서 반영된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현대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일 때는 고대도 현대고 중세도 현대고 근세도 다 현대인 거예요. 예. 자, 이처럼 그 코르티의 역사 이해 과정에서 사료가 아닌 역사가의 정신이 우선된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랑켄을 비판한 거죠. 랑켄은 뭘 강조했죠? 사료에 있는 팩트를 강조했죠. 근데 이 사람은 정신을 강조했어. 그래서 역사가의 내적 이유가 먼저 형성되고 여기에 외적 이유는 사료를 수집한다. 그러니까 사료가 먼저, 그러니까 그 랑케가 이제 자아소구에서 말한 것처럼 그 사료를 찾아내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 역사 성립된 게 아니라 먼저 관념이 있고 그 관념에 맞는 것을 통해서 사료가 치사된다는 거죠. 치사 선택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통 역사에서는 담론이라고 하죠.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는 이제 역사는 연대기를 선행한다. 그래서 역사가의 정신이 투영되어 연대기의 역사를 비판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건 포스트 모더니즘하고는 약간 달라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예 사료 자체의 팩트성을 부정하는 거죠. 근데 이건 뭐냐면 사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사람이 사료 무시한 게 아니야. 다만 뭐다? 사료가 먼저고 그 다음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그 다음이 아니라 생각이 먼저고 생각에 따라 역사가 서술된다는 거야. 근데 제 생각에도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다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지금까지 쓰여진 유명한 역사책들 보면 예전에 있는 사실들 다 기술되는 게 아니죠. 역사가 먼저 생각을 하고 나서 그 생각에 맞게 자기가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치사 선택해서 편집을 한 거야. 이건 뭐 조선왕조 실록도 그렇고 그 동양이나 서양의 유명한 역사책도 다 그런 식으로 서술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 이해를 콜링우드에서 구체화 됐어요. 이 콜링우드는 좀 뒤에 있는 사람인데요. 20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콜링우드는 다른 학문과 분야가 구별되는 역사 이해의 고유성을 강조하고 그는 과학이 자연계의 사건의 연구에 비해 역사의 사건 인간의 행위를 연구하기 때문에 일반 과학의 근본적인 차이를 찾았다. 그래서 자연계의 세계는 외면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는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주의할 건 상대적으로 내면을 강조했다는 거지 외면을 무시했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콜링우드하고 이제 살았던 시기는 되게 20세기 이제 초반 때야. 이 사람이 주로 활동했던 때가. 이때는 어떤 이제 사람들이 등장했냐면 우리가 이제 그 햄펜이라든지 포포 같은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이 되게 20세기 초중반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뭐라고 해요? 논리실증주의라고 하죠. 논리실증주의.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이제 사회 형상이나 역사를 뭘로 본 거야? 자연과학으로 본 거야. 예, 동일하게.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 비판한 거야. 그래서 대립전선이 앞에 있는 코우치하고 약간의 미미한 차이가 있어. 코우치는 주로 누굴 비판했냐면 랑케를 비판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 콜링우드는 그 뒤에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논리실증주의를 비판한 거야. 그러니까 같은 실증주의라도 약간의 좀 차이가 있고 물론 콜링우드는 랑케 비판한 것도 있지만 주로 그 사람들 대립 구도는 그 뭐냐면 포포나 햄페 같은 사람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보면 자, 콜링우드는 행위자의 내면을 구성하는 건 사고라 봤다. 이거는 뭐 크로체하고 동일하죠. 크로체와 마찬가지 모든 역사 사고의 역사를 봤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과거 행위자의 사고고요. 다른 하나는 역사가 해석하는 역사가의 사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볼 때는 콜링우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전자의 사고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사상의 역사라고 하죠. 이때 이제 사상의 역사라는 건 콜링우드가 말하는 사상의 역사는 좀 뒤에 더 얘기하겠지만 역사적 행위자가 어떤 점을 선택할 때 고려할 모든 점을 말해요. 근데 이에 반해서 코우체의 그 말하는 그 사고의 역사와 사상의 역사는 뭐냐면 그 역사를 해석한 역사가 사고야. 현재적 입장에서 역사적 행위를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그 콜링우드도 그 점은 인정해. 역사적 행위자의 어떤 사상을 구성할 때
자기가 의도하지 않지만 뭐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죠? 현재의 입장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고 먼저 뭐죠? 최대한 역사적 행위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해석할 때 역사적 입장, 자기가 입장이 반영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 이 사람은 아예 그걸 제거한 채 그 역사적 행위자보다는 역사가의 생각이 더 강조해야 된다. 네, 그렇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감정이입을 이제 굳이 적용하자면 크로체 같은 사람은 좀 어떤 감정이입에 가까워요? 일상적 감정이입에 가깝죠. 근데 콜링우드는 어떤 감정이입에 가깝죠? 맥락적 감정이입에 가깝죠. 이렇게 이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나가면 콜링우드는 자연과학적 지식은 외적 형상을 파악하는 데 반해 진정한 역사 지식은 내적 체험이나 디테일 주장을 동의하면서 디테일한 역사적 사고의 연구를 한 걸음 진전했다. 그러니까 디테일의 어떤 그 추체험적 이해 방법을 이제 계승했는데 그걸 더 발전시켰다. 근데 역사 이해는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죠. 디테일하고 다른 게 이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체험을 강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역사가의 자기 인식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콜링우드가 말하는 사고는 역사가의 생각을 되게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뭐냐면 좀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딜테이가 말하는 직접 체험이 아니라 추체험이 아니라 역사가의 현재 속에서 인식하는 것, 즉 역사가의 자기 인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뒤에 넘어가서 또 뭐와 이제 차이점을 이제 또 얘기를 하냐면 그 콜링우드와 크로체의 이제 차이점을 얘기해요. 여기에서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자 그렇지만 콜링우드는 크로체와 달리 행위자의 사고를 더 강조한다. 자 이게 이제 차이점이죠. 여기서 사고난 그러니까 사상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고난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때 실제 고려했던 것 그리고 상황이 여러 사실에 대한 행위자의 생각, 행위를 통해 달성한 목적, 선택 가능한 방법의 행위자의 지식 이거 선택하는데 행위자의 망설이게 했던 문제 등을 행위를 고려할 수 있는 모든 걸 포함한다. 그래서 행위자의 사상은 믿음, 목적, 원리 등에 비춰 행위의 이유를 알 수 있으며 역사를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 요게 이제 키 포인트는 행위의 이유죠. 역사적 그 행위자의 행위의 이유를 그 뭐냐면 아는 것이 뭐다? 사상의 역사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야. 이것은 이제 어디에 연결시켜 볼 수 있어요? 드레이의 이론과 연결시켜 볼 수 있죠. 드레이는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행위자의 그 이유를 아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요것도 드레이하고는 약간 콜링우드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어. 간접론자는 이게 뭐 드레이처럼 이렇게 도식화시키지 않아요. 행위 설명을. 근데 여기서 간접론자는 이제 콜링우드나 크로체는 도식화를 싫어하죠. 이런 거 자체를 거부해. 왜냐하면 역사는 개별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에 반해 드레이 같은 경우에는 역사 행위에 도식화를 시키죠. 간접론자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게 좀 약간의 미세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했지만 드레이 같은 사람은 간접론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분석 철학자야. 그래서 다만 누구 입장을 받아들인 거죠? 간접론자 입장을 많이 받아들이는 거야.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렇다면 행위자의 사고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먼저 이제 사건의 외면적인 원인은 자연과학적 탐구, 그 일반 법칙을 밝힐 수 있으나 내면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그 콜링우드가 이제 역사가 행위자의 사상을 아는 방법은 자신의 마음속의 행위자의 사상을 재사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럼 여기에 딱 보기 전에 먼저 이제 사상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 남색 책에는 없는데 녹색 책에 있는 내용을 너말 책에 있는 내용을 얘기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행위자의 뭘 알아야죠? 외면, 팩트를 알아야죠. 그러면 뭘 알아야 돼? 사료 분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료 분석을 무시한 게 아니라 일단 사료 분석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요. 근데 이제 사료라는 거는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메꾸는 우리가 보관이나 삽입이나 비슷한 개념이 뭐냐면 선형적 상상이라고 보셨죠? 이 선형적 상상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발전된 것이 뭐냐면 보관과 삽입이에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할 텐데.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팩트를 알고 외면을 좀 알았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내면을 아는 거죠.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동기를 알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이 제시한 방법론이 뭐냐? 재사고와 재현이야. 자, 재사고와 재현은 뭐냐? 이게 재사고와 재현이 뭐 두 개가
갑자기 따로따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졌다 보면 돼요. 자, 잠깐 이제 뒷장 넘어가서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노란 책에는 테시우스 법전이 나오는데 여기는 아르키메데스의 비중의 원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비중의 원리를 발견했던 사건을 재현할 때 이때 그 아르키메데스 했던 생각은 바로 어려움 없이 되풀이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르키메데스 사고를 이제 알면서 우리가 이제 사료를 보면서 연상을 하죠, 마음속으로. 이 단계가 뭐냐면 재사고예요. 재사고. 근데 연상만 하면 안 되죠. 재사고가 일정을 해놓고 그걸 바탕으로 뭐예요?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재현도 해요. 그러니까 재사고는 생각하는 거고 재현은 뭐죠? 관련 증거를 찾는 거야. 이 두 단계가 갑자기 뭐 따로따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예.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어떤 분은 이게 추체험이나 감정이입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추체험과 감정이 비슷비슷할 수 있어요. 이 사고방식하고. 근데 요거는 좀 차이가 있어.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일단 제 추체험은 아니죠. 근데 이제 감정이입하고 이제 뭐냐면 재현하고 연결될 수 있는데 비슷해 개념은. 근데 이 사람이 제시한 그 뭐냐면 재사고나 재현은 역사 교육학적 방법론을 제시한 게 아니라 교수학적 방법론을 뭘 제시한 거냐면 연구 방법론을 제시한 거야. 이 사람은 역사 교육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 무슨 학자죠? 역사학자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역사 교육적인 어떤 사항이 주어지고 비슷한 개념이 나오면 재현을 써야 되겠어요? 감정이입을 써야 되겠어요? 역사 교육적 사항. 감정이입을 써야죠. 교시사항.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그 비중의 원리라든지 테오도시우스 어떤 법정 같은 것들, 노란책이나 남색책에 있는 예문이 나오고 이게 뭐냐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재현이나 재사고를 써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요거 사항에 따라서 문제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답을 정확히 골라 쓰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이제 다시 돌아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재현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보죠. 자, 역사 이해는 재사고를 통해서 과거 행위를 재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콜링우드는 재사고가 가능한 이유를 역사가 인간의 행위며 그 행위가 사고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재사고가 가능한 이유가 나오죠. 그래서 역사가는 누구의 행위예요? 인간의 행위고 그 행위는 사고가 반영돼 있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사람은 없죠. 뭔가 이유가 있잖아. 어떤 사고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학교 오는 애들이 있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접론자들의 단점인데 간접론자는 그런 애들은 설명을 못해. 이유가 없이 비합리적이고 그런 거 뭐 습관적으로 오는 건 설명 못하니까 이제 비판을 받긴 하는데 하여튼 자, 이런 인간의 사고는 당시 상황과 관련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역사적 행위자가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았다면 그 행위자의 사고를 재사고할 수도 재현을 낸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재사고를 했으면 그 재사고라는 것을 이제 왜 이유를 알았을까? 그러면 그 이유를 안 거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여러분들 여기 오는 거는 뭐예요? 임용고시 합격하기 온 거죠. 이유가 있죠. 그거 증명하려면 뭐예요? 그 당시 사회적 어떤 상황이라든지 조건, 이런 관계들,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증명을 해야지만, 이게 팩트가 성립되잖아요? 내적 동기가. 자, 이걸 재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재사고와 재현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 이제 같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책에 보면 마치 재사고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재현도 같이 있는 거예요. 노란 책에도 재사고와 재현이 같이 붙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재사고, 재현을 개념적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역사가들이 뭐냐면 내적 이유나 동기를 밝힐 때는 같이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밑에는 이제 아르키메데스는 좀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래서 쭉 밑에 나와서 하나, 둘, 셋, 넷, 두 번째 달에 다섯 번째 줄 볼게요. 자,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를 했다면 우리는 아르키메데스의 사고를 우리 정신 속에 되풀이할 수 있다. 그래서 콜링우드는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적 행위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재사고가 가능하다고 봤어요. 자, 역사자료를 검토하면 역사적 행위자가 행위를 고를 때 요인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적 감정이입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노란책에는 또 한 가지가 있어. 그러면 역사적 행위자의 사고를 생각을 할 때, 물론 역사적 행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누구의 입장이 기결될 수 있는 거야? 자기 입장이 기결될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을 연구하는 것을 선택하거나
그 사람의 행위를 뭐냐면 분석할 때 그 역사적 행위자의 어떤 것을 입장에서 생각하지만 결국엔 자기 생각도 반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현재 역사와 연결돼요. 그러면 정리하면 사상의 역사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됐어요. 그걸 이제 연구하는 과정이 첫 번째는 외면을 연구하는 거야. 그건 이 팩트죠. 그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선현적 상상. 두 번째는 뭐죠? 내면의 이유와 동기를 연구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사고와 재현. 세 번째는 현재성과 관련돼 있죠? 예, 이런 것과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세 번째 단락을 보죠. 근데 많은 역사 자료는 행위자가 고려했던 요인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설사 자료가 역사적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충분히 담고 있더라도 인간의 행동을 다할 수 있다. 따라서 행위자의 사고를 재사고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 행위자가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자, 근데 이때 가정은 법칙하고 달라요. 법칙이라는 건 보편적으로 적용된 거죠. 이 가정은 약간의 역사적 가설, 어떤 방향적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재현은 역사적 행위를 상상적으로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이때 상상적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은 문학적 상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죠? 역사적 상상을 얘기하는 거야. 문학적 상상과 역사적 상상은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좀 달라. 여기에서 상상이라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 한문 어휘를.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상상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상상은. 코끼리 상자에다 생각 상자야. 코끼리를 생각한다는 거야.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 자, 중국에서 예전에 어떤 그 논쟁이 있었냐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그게 논쟁이었어. 인도에서 코끼리가 있다는 걸 알아, 얘네들도. 근데 코끼리를 실제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멋대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야. 코끼리가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도 갔어. 인도 가서 코끼리를 가지고 올 수 없죠. 그 무거운 거를. 그러니까 이제 코끼리 뼈를 몇 개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보여준 거야. 내가 본 코끼리가 이렇다고 설명하고 그 뼈를 보여준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뼈를 보고 맞추면서 코끼리가 이렇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그 뼈가 뭐가 되는 거야? 증거죠. 요때 이제 상상은 앞에 있는 뼈를 보지 않고 상상한 것은 일종의 문학적 상상이고 역사학에서 말하면 이건 공상이야. 망상이고. 근데 뼈를 보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코끼리 생각하는 건 뭐죠? 이거는 역사적 상상이죠. 이 뼈의 역할을 하는 게 역사학의 뭐와 관련된 사료죠. 그러니까 사료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은 컬링우드와 크로체가 랑케를 비판했다고 해서 랑케의 모든 걸 다 부정한 건 아니에요. 랑케의 사료 비판과 이런 것들은 좀 개성했어. 다만 거기에 이제 과거의 가치를 강조하고 현재 가치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역사가의 어떤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면보다는 내면을 강조하는 그 약간 미세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처럼 콜링우드의 이해 과정은 과거 행위자의 사고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행위자의 사고, 즉 내적 관념의 상세한 내용을 부여하는 것이 상상이다. 자, 그러면 역사는 과거 사건의 상상적 재구성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상상하는 것은 과거 행위자가 아니라 누구죠? 재사고한 역사가다. 그래서 최대한 역사적 행위자를 상상한다고 해도 결국엔 누구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역사가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므로 상상적 재구성은 상상의 행위가 대상이 되는 과거를 지금 여기에 지각되는 대로 구성되는 것이다. 결국 콜링우드의 재현은 요거 외워두세요. 재현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자, 재현은 역사적 관련 증거를 토대로 증거죠. 키워드 토대로 행위자의 사고를 재사고하는 거다. 그러니까 재사고는 단순히 머릿속에 떠오른 건데 뭘 바탕으로 한 거죠? 증거야. 증거. 이렇게 키워드죠. 그래서 재현과 재사고 차이점 아시겠죠? 네, 재사고를 하지만 재사고를 그 하성 끝나는 게 아니죠. 뭘 바탕으로 사료 속의 증거를 찾아야 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역사적 행위의 상상적 재구성, 재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재현하는 과정을 쭉 얘기를 했어요. 보면 일단 역사적 자료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 행위의 동기 목적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역사 행위의 비판적 평가, 역사 행위의 재구성. 그래서 요거 4단계 암기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콜링우드의 재현. 만약에 역사의 제조에서 역사적 행위자의 동기 목적 인식 이렇게 4단계가 나오고 이거 물어보는 거 뭐냐? 그럼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재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재사고 쓰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엄연히 남색 측에 분명히 인식됐기 때문에 재사고 쓰시면 안 되고, 재현도 물어볼 수 있겠죠. 재현이 뭐냐? 의미 써라. 역사적 관련 증거를 토대로 행위자에서 재사고. 이거 여기 쭉 쳐놓고 이게 뭐냐 물어볼 수 있죠. 재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드레이의 역사 이론은 이렇게 보죠. 자, 드레이는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야? 앞에는 이제 크로체와 컬링워드 같은 간접론자의 입장을 영향을 받아서 행위론이나 이런 것들 이제 전개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드레이는 이 사람은 간접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논란책에 보면 분석 철학자라고 이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보면 드레이 역사 이론은 역사 탐구의 대상이 과거의 인간 행위, 그것도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활동이나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때 사회적 의미를 가진 인간의 활동은 의식적이고 피전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의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행위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역사의 기본 과제는 그런 활동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 그러니까 팩트를 확정짓는 거다. 하지만 이해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은 팩트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팩트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죠? 이해를 하는 거야. 이해. 자, 이해라는 것은 내면적인 거죠. 내면적.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접론자의 이해에 영향을 받은 건데, 자, 행위의 신념의 목적에 비춰 그 행위가 합리적으로 할 때 역사 이해가 이루어진다 한다. 이때 합리적이라는 건 뭘까요? 목적, 상황, 수단이죠. 그리고 누구의 입장이 합리성을 갖고 있는 거야? 이거는 자기 입장이죠. 우리 입장이 아니라 현재적 입장이나 그 과거 행위자 입장에 입각해서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역사 이해는 행위자의 동기와 믿음과 그가 한 행위 사이의 합리적 관계를 깨닫는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역사적 행위는 행위자 관점에서 보는 거다. 그래서 역사적 행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있다. 그래서 보통 드레이의 이제 뭐냐면 설명인을 목적론적 설명이라고 해요. 목적론적 설명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 온 이유가 있죠. 목적, 상황, 수단에 따르면 목적이 제일 중요하죠. 목적이 왜 중요할까요? 그 목적이 와야지 상황이 판단되고 수단을 선택하는 거야. 여러분 목적이 뭐죠? 인고를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할 때 항상 인고를 합격한다 목적성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 학문을 연구한다고 생각하고 지적 시효를 느낀다고 공부를 하면 다음에 똑같이 그런 방법을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게 참 합리적으로 이제 공부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 자,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의식적 고려한다. 그래서 역사가가 재구성한 것은 이런 고려다. 물론 행위자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들을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우발적이고 충동적이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역사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근데 이걸 이제 또 비판, 이게 드레이의 문제점인데, 인간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순인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 행위는 우발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인 게 많죠. 지금 뭐 상황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안희재가 솔직히 뭐 그렇게 대충 누가 알았어? 그렇게 저도 잠깐 충격받았는데, 말이나 하지 말지. 그래서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너무 많이 하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설명 못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는 역사가 탐구 대상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가 탐구하는 것은 행위가 충분히 고려한 행위가 내포된 고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에는 인간의 행위자의 의도를 비춰 이해하면서 뒤에 넘어가서요. 이를 도식하면서 설명했다. 요게 이제 뭐냐면 간접론자가 좀 차이점이에요. 간접론자는 도식화를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이렇게 딱 도식화시키고 얘기를 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론자와 좀 다른 모습인데, 자, 요 도식한 밑에 내용들은 좀 외워두세요. 요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논란책에도 있고. 자, 드레이는 인간의 행위의 설명에 대체 다음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 행위자는 이러한 사항이 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러저러한 사실이 있으면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죠? 목적, 상황,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행위자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어떤 행위가 법칙이 있던 게 아니라 룰에 있는 게 아니라 예전 이유가 있다는 거야. 요게 제일 중요하죠.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자, 햄펠의 그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나 그다음에 기납적 합리적 설명에서 강조되는 건 뭐예요? 법칙이죠. 근데 드레이 합리적 설명은 법칙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한다?
이유를 강조한다. 이유가 키워드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드레이 합리의 그 행위는 이유를 밝히는 거였고 햄펠은 법칙을 밝히려고 하는 게 차이점이죠. 자, 드레이의 이제 이런 설명을 합리적 설명이란다. 그래서 왜? 이유를 밝히는 설명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있죠. 그래서 간접론자의 생각은 이어받은 드레이의 역사에는 왜가 아니라 원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왜가 아니라 어떻게? 왜 이렇게 했는가? 그 이유가 중요해. 그래서 왜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이 일어난가를 설명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왜가 아니라 원인이 아니라 이유를 설명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따라서 그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여주면 된다. 그래서 사건이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이제 그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 없음으로써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래서 이제 그 합리 설명은 인간의 행위의 원리를 보여주는 설명이다. 요게 원리라는 건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법칙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포괄법칙적 의미라고 말하면 안 되고 논란책에 이건 위하면 뭐라면 낮은 단계 일반화 이렇게 그러니까 포괄성이 좀 작은 낮은 단계의 이론 일반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런 측면에서 이제 뭐냐면 그 포포와 햄펠의 포괄법칙적 설명은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또 누구하고 다른 거죠? 간접론자도 다른 거야. 간접론자는 아예 그 낮은 단계 일반화, 그러니까 제한된 일반화조차도 거부하는 거죠. 얘네들은. 자, 그래서 이제 상황을 보는 행위자의 관점이나 행위의 동기의 실제 행위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다. 따라서 합리적 설명은 해석학적 관점은 설명이 아니라 이해다. 그러니까 의도, 목적, 동기를 뭐냐면 관점을 보기 때문에 그 해석학적 관점에서 설명이 아닌 이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여기에서 설명이 아니라 이해다는 말이 뭘까? 해석학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해석에서는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법칙을 개입하는 거고 그 이해는 뭐죠? 그 행위자의 내면을 아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법칙을 얘기하냐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다. 해석학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주의할 것은 완전히 법칙성이 배제됐다고 또 말하기 힘든 게 아까 얘기한 뭐라고 했죠? 낮은 단계 일반화는 또 받아들여 또 포괄법칙은 거절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간접론자지만 나름대로 간접론자 입장에서 있지만 약간의 뭐는 또 받아들인 거예요. 실증론적인 측면도 약간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70%는 간접론이지만 한 30%는 실증론적 약간 입장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뒤에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 나오지만 뒤에 앞에 이제 제가 언급하고 안 나왔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드레이가 또 간접론자들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어. 그 앞부분에 찾아보시면 있지만 그게 하나가 뭐냐면 드레이는 감정이입 있죠? 인정하지 않아요. 드레이는. 예. 그래서 이제 그 드레이와 간접론자의 차이점 이렇게 쓰다가면 두 가지 쓰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 낮은 단계 일반화를 받아들였다. 포괄법칙은 아니지만 포괄법칙은 거절했지만 역사적인 낮은 단계 일반화 정도는 받아들였고 두 번째는 그 간접론자는 감정이입을 강조하죠. 감정이입을. 근데 감정이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노란책과 남색책이 있는 입장에서 이제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문화세와 역사 이해 이렇게 있죠. 자, 이 문화사와 역사 이해 부분은 뭐냐면 신문화사와 관련된 거예요. 신문화사. 그래서 이제 신문화사 이론을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이게 뭘 빠진 것 같긴 한데 문제를 내가 잠깐만요. 뭔가 얘기하다가 형성평가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빠진 것 같아. 내가 이거 적어놨는데 이걸 저장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형성평가 문제 한번 찾아볼게요. 이 저장을 시켰는데 빠진 거 같네. 쭉 얘기를 하다가 제일 중요한 걸 놓쳤네. 예. 저 예전에 마틴 이론 얘기했죠? 마틴까지 풀었죠? 86번까지요. 예. 문제 풀고 이제 신문화사 한번 넘어갈게요. 87번 볼게요. 자, 다음 가에 들어갈 말과 의미를 각각 써보고 크로치가 생각하는 기역의 의미와 그리고 니은의 의미를 각각 말해보시오. 자, 크로치는 뭐를 비판했다. 자, 그리고 하가의 이름, 그 다음 정기적이다. 1년에, 하재 1년해.
1년에 하재요, 1년에. 1년, 오타죠? 좀 수정해 주시고요. 아이고. 1년에 하재, 1년 호가 이렇게 들어갔네. 1년의 하재 등 연대기로 나열된 그리스 해화사를 비판했다. 해하죠. 시야가 아니라. 네, 해화사를 비판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에 들어갈 만은 뭘까요? 이런 거를 뭐라고 비판했죠? 죽은 역사를 비판했죠. 네, 죽은 역사라고 비판했다. 네, 그래서 죽은 역사라고 비판했다. 라고도 빠졌네. 네. 자, 그는 목성 역사를 현대사라고 했다. 그리고 역사가는 연대기에 성행해야 된다고 했다. 여기에서 이제 현대사라는 의미가 뭘까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한 근현대사요? 시간적으로 볼 때? 그런 게 아니죠. 현재 요구나 정신을 표현하고 현재 과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실천적 행위의 서술된 역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재 역사는 고대, 중세, 근세까지 다 포함되는 모든 역사를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은 의미가 뭘까요? 연대기를 성행한다. 그러니까 역사 이해 과정의 사료가 아니라 역사가 정신이 우선시한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사료가 선택되고 치사되면서 해석되는 거죠. 예,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88번을 볼게요. 자, 다음 기역의 내용이 무엇인지 쓰고, 자, 니은의 의미를 두 가지 써보시오. 그리고 가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가에 대한 디테일과 차이점을 말해보시오. 자, 콜링워드는 다른 학문이나 분야와 구별된 역사 이해의 고유성을 강조했다. 요때 이제 고유성의 의미가 뭘까요? 요때 고유성은 과학이 자연계의 사건을 연구하는 데 비해서 그 역사적 사건은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라는 데서 역사과 일반 과학의 차이점을 찾고 있다. 이 사람이 항상 그 대립된 구도가 형성됐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죠? 신중주의자, 논리 신중주의자라고 했죠?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좀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니은의 사고의 의미, 내면을 구성하는 사고가 뭐냐? 사고의 의미는 누구의 입장의 사고야? 과거 행위자의 사고 입장이야. 그래서 역사를 과거 행위자의 사고고, 그 다음에 역사를 해석한 역사의 사고인데, 그 중에 이제 강조되는 건 첫 번째 단계가 뭐야? 과거 행위자의 사고죠. 그 다음에 은근슬쩍 누가 개입된다고 했어요? 자기의 입장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자,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말을 쓰고 가에 대한 디테일과 차이점을 쓰시오.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과 이제 차이점인데, 자, 콜링워드는 자연과학적 지식은 외적 형상을 파악하는 데 반해서 진정한 역사적 지식은 뭐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은 내적 체험이라고 했죠. 내적 체험. 근데 여기에 내적 체험은 좀 디테일하고 얘기 달라요. 디테일은 추체험이 직접 체험이죠. 자기가 한번 체험을 해보는 거잖아. 근데 이 콜링워드는 역사가 현재 속에 인식하고 있는 거, 즉 역사가 사고를 중요한다고 본 거야. 현재 속의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점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89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써보고 기역의 의미를 말해보시오. 자, 그리고 그 가가 가능한 이유를 말해보고 니은과 디귿의 의미를 각각 서술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일단은 콜링워드가 크로체와 달리 행위자의 사고를 더 강조했다. 요때 행위자의 사고를 더 강조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기억의 의미가 뭐냐?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설정할 때 실제 고려한 것들이요. 이걸 쓰시면 돼요. 그러면 거꾸로 크로체가 강조되는 건 뭘까요? 현재의 역사니까 이 사람은 역사가의 어떤 입장이 반영된 거죠. 이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가가 가능했던 이유. 가는 이제 콜링워드가 그 역사 행위자가 이제 사상을 아는 방법은 자신의 마음속의 행위자의 상상을 뭐 하는 거죠, 지금? 재사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에 들어갈 것은 재현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는 재사고를 통해 과거 행위를 재현하는 거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가 가능한 이유를 말해보시오. 자, 가가 가능한 이유는 자, 재사고 가능했던 거. 역사가는 인식의 행위며 그 행위의 사고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근데 재사고 인산으로 돼 있네? 인식 이렇게 건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기역의 의미, 여기가 기역의 의미 있고, 이제, 니은과 디귿의 의미죠? 자, 상상적 재구성이다. 자, 상상적 재구성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이제 결정할 때 실제 고려했던 것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약간 답이 좀 잘못된 것 같긴 하는데, 자, 상상적 재구성은 곤치세요, 이거 답을. 이건 재현의 의미를 이제 써야 되는데, 어디야, 지금, 몇 번이죠, 지금? 89번에, 니은을 얘기하죠? 그러면 기억의 내적 관념을 상상하는 내용을 부여한 것, 이렇게 했는데, 이거보다는, 이거 아까 기억을 잘못 불렀는데, 하여튼, 이거 틀렸어요. 상상적 재구성하는 것은 재현의 의미를 써야 돼요. 어떻게 쓰였어요? 한번 써보세요. 역사적 관련 증거를 토대로 행위자의 사고를 재사고하는 활동, 이것을 뭐라고 한다? 상상적 재구성.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내적 관념을 상상의 내용을 부여하는 것도 약간 이제 맞긴 맞지만, 좀 자세한 건 요 구체를 쓰면, 요 재현을 쓰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아. 예. 요것도 약간 이제 보니까 맞긴 맞아요. 예. 그렇지만 정확한 의미는 요 재현의 의미를 쓰는 게 맥락상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디귿을 이제 보면 상상적 재구성은 상상행위에 대해서 과거 역사에 거기에 지각된 재구성한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이제 뭐냐면 실제로 상상한 것이 아니라 과거 행위자 아니라 재사고한 역사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상적 재구성은 상상행위의 대상이 되는 과거에 여기에서 지각되는 과거를 이게 무슨 말이야? 아이씨, 내가 적어놓고도 보네. 잠깐만요. 이게 못한 것 같은데. 상상적 재구성은 상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과거를 지금 현재에서 지각되는 대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재구성되기 때문에 실제로 상상한 것은 과거 행위자가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역사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은근슬쩍 누구의 입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역사가 입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 다음에 90번 문제 볼게요. 자, 90번은 다음 행위 이론을 제시한 사람과 이론의 명칭을 각각 써보고 이 사람이 생각한 역사 이해 관점을 두 줄에 쓰시오. 자, 행위자가 이러저런 이해가 상황에 처했다. 그 상황에서 행위자가 달성하는 목적이다. 그 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들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설명 이론을 뭐라고 하죠? 합리적 설명이죠. 역사 이해 관점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죠? 원인이 아니라 뭐예요? 이유를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왜가 아니라 어떻게 답변하는 거,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 거다. 목적론적 설명이다. 이렇게 좀 더 추가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91번 문제 볼게요. 91번. 자, 가와 나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각각 써보고 기획의 이유를 서술해 보시오. 자, 드레이의 설명은 어떤 행위자가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보다는 주어진 뭐에 따라서 이유죠. 그걸 보여준다. 그리고 역사가 이해가 왜가 아니다 뭐죠? 어떻게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합리적 설명 해석적 관념은 설명이 아니라 이해다. 왜 그랬어? 왜가 아니라 어떻게 답변하고 그 사건의 이유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니 말 잘못해서 합리적 설명 인간의 원리를 보여주는 설명이기 때문에 상황에 보는 행위적인 관점이나 행위의 동기, 실제 행위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을 보는 행위의 관점이나 행위자의 동기와 실제 행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드레이의 설명 이론과 관념론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남색 측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것은 행위 설명 자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드레이 설명은 이제 관념론하고 그다음 현재 이해 그다음에 콜링우드하고 크로치에 연관시켜서 행위론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는요. 자, 그러면 이제 신문화사 부분을 이제 넘어갈게요. 자, 교재 몇 페이지 피시냐면요. 180페이지 펴보세요.
자, 20세기 전반 역사학계에서는 사회과학 개념이나 연구 방법을 받아들여서 과학적 역사학을 추구하거나 사회 구조를 밝히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자, 이걸 무슨 사학이라고 하죠? 신사학이라고 하죠. 이들 연구는 사회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이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게 상당히 키워드죠. 그래서 사회 구조가 역사 인간의 행위에 큰 미친 영향을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에 사회 구조에 관심을 두고 과학적 역사를 추구하는 경향에서 점점 벗어나서 자, 역사 해석과 인간의 구체적 삶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점점 확대됐다. 이걸 이제 무슨 경향이라고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서구학계 역사의 동향은 한국에도 소개되어 역사학과 역사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역사인류학, 인종지역적 역사 연구, 구술사, 기억의 역사, 서발트의 연구. 서발트의 연구는 뭐냐면 하층민들 연구를 주로 했어요. 이 사람은요. 소외된 계층들의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미시사, 일상생활, 언어의 전환, 신사회학, 사회사, 신문화사 등등. 우리가 이제 상당히 익숙한 용어들이 이제 들어가죠. 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는 거죠. 자, 이런 다양한 역사 접근 방식이 간단히 정리하거나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역사를 만드는 기본 단위가 이제 구조나 사회가 아니라 뭐죠?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야. 이건 또 이제 미시사하고 또 관련돼 있고 신문화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또 특징이 뭐냐면 보통 이제 예전에 20세기 초반대의 신사학들은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이런 것들을 도입했거든. 사회과학적인 방법에서. 주로 이런 그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도입은 양적 연구의 질적 연구야. 되게 양적 연구 방법론을 도입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역사학에 어떤 다른 학문, 물론 인류학도 이제 사회학이라고 볼 수 있죠. 크게. 인류학적인 방법론을 도입을 했는데 요건 약간 결이 달라요. 이건 뭐냐면 약간 내면을 연구하고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구조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그 형상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들이죠. 그래서 이제 인류학적 방법론을 도입을 했고 그리고 신문화사도 이 인류학적 방법론을 받아들여가지고 역사를 새롭게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자 그러면 신문화사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그럼 신문화사 이전에는 문화를 다루는 그 역사가 없었냐? 그게 아니죠. 분명히 종전에도 문화사가 있었어. 근데 문화사도 있었지만 이 신문화사는 예전의 문화사와 다르기 때문에 거기다 신자가 붙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신문화사와 문화사가 종전의 문화사가 어떤 점이 다른가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보면 신문화사에서는 문화 형상에 내포되고 있는 의미를 과거와 현재 대학 코드로서 문화를 통해서 역사를 바라본다. 요게 키워드가 뭐예요? 대학 코드죠. 예.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단절된 문화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문화를 보는 거야. 그리고 이 문화적 형성에 나타나는 역사의 의미를 해석하고 문화를 역사 연구의 중심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건 역사 연구의 문화사적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종전의 문화사와 좀 다른 점인데 이건 뭐냐 하면 예전에 문화사를 다룰 때는 항상 거대 담론의 큰 틀에서 다뤘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이제 그 노동자의 문화를 다룰 때도 그 노동자의 문화를 다룰 때 어떻게 다루냐면 이런 식으로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급 투쟁의 역사만 다뤄. 그러니까 거대 담론의 하부 틀에서만 다뤘지 문화를 그 자체의 중심으로 다루지 않았어. 문화가 역사의 원동력이고 문화가 어떤 어떤 큰 사건을 일으키는 것의 중심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다른 사회 경제적 흐름의 종속 번수로만 다뤘거든요. 근데 이제 신문화사 같은 게 다르게 달라. 문화가 고국 역사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킬 때도 그 민중문화를 연구하죠. 그래서 민중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원동력, 이런 걸 찾아서 어떤 프랑스의 어떤, 역사가 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그 민중의 문화도 다룰 때 계급 문화만 다른 게 아니라 민중들의 어떤 삶의 여가라든지 그 다음에 연애라든지 결혼, 일상생활 문화도 이렇게 다양한 범위에서 다르다는 게 종전의 문화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예전의 문화사는 과거의 문화를 끝나는 거야. 우리가 사림의 문화를 이렇게 다룰 때 사림의 문화가 우리하고 관계 있어요? 지금 없죠? 물론 꼰대들의 문화가 좀 연결될 수 있겠지만 별로 관련이 없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문화사를 다룰 때는 지금 역사와 관련된 문화를 찾는 거죠. 그래서 문화 속의 현재적 의미를 찾으려고 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임용 같은 공부를 하잖아요. 임용고시를 공부하고 행정시험 보고 구국공부 보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내용만 다를 뿐이지 그 형태는 이미 언제부터 계속 고려 조선시대부터 계속 있었던 거죠. 어떤 시험에서 볼 수 있어요? 과거 시험에서.
그래서 과거 시험에서 국가가 주관한 과거 시험을 이제 보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서는 저신뢰 국가이기 때문에 뭐 개인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면접 보고 그런 거 안 좋아해. 그렇죠? 딱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딱 평가해 가지고 선발하는 걸 좋아하지. 왜? 그 주관적인 것들 너무 강조하면 이게 우리나라 다 알잖아요. 알게 모르게 뭐가 강조해? 지형 강조하고 혈연 강조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정근대적인 어떤 사회 방식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런 시험들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되게 좀 얘기하면 그럼 신문화에서의 문화는 의미가 뭐냐? 여기에서 문화는 인간의 사회적 현실을 인식하고 해석하며 나가서 대응하는 준거 틀이다. 요게 이제 신문화사에서 말하는 이 문화의 정의를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문화사는 연구 대상을 삼고 있는 문화적 형상을 외형적으로 사회 구조의 한 틀을 이루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주는 사건이 아니다. 이것도 이제 종전의 문화사가 좀 차이점이 있죠. 넓은 의미의 문화. 무슨 문화죠? 일상문화다. 그러니까 일상문화가 키워드죠. 그래서 이제 신문화사와 종전의 문화사의 또 차이점을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파란 책에도 있어요. 요때 일상문화는 어떤 문화일까요? 미시사죠. 거시사가 아니라 미시사야. 이런 거도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역사 연구에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인간의 어떤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미시사 쪽으로 접근해서 일상생활을 역사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자, 이처럼 신문화사는 인간에 관심이 있고 사회구조를 논할 때도 구조 자체보다 구조에 대한 인간의 경험을 강조해. 그러니까 구조를 논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구조를 논하더라도 구조 속에 있는 인간의 경험을 강조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지만 역사에 의해서 인간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인간과 구조를 구분하는 논리를 비판한다. 그러니까 신사학자들이 되게 이제 인간과 구조를 구분하는 논리를 했거든요. 마치 구조 속에 인간이 없는 것처럼 역사는 인간의 어떤 행위가 전혀 어떤 영향을 인간의 행위가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인간의 행위는 그 속에서 뭐냐면 끌려다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그걸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아까 말처럼 구조를 논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구조보다 인간을 강조하죠. 인간의 자율성을 확보해서 구조를 어떻게 변동시키는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해. 자, 예를 들어갖고 최근에 이제 촛불혁명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구조적 설명에서는 우리나라는 권위주의 문화고 정치적 대통령의 권한이 커지기 때문에 뭐 그냥 그 문화다. 그래서 위에서 상명하달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런 데에서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민중들이 지배층을 교체시킬 수 없죠. 근데 교체가 됐잖아. 그럼 어떻게 설명해 이거는? 민중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역사적 행위자를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행위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엔 큰 흐름을 만들고 그게 또 하나가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신사학에서는 마치 구조가 결정적이고 정해져 있고 어쩔 수 없는 것을 설명이 아니라 항상 구조와 행위가 뭐죠? 상호 복합적으로 연계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요. 그리고 구조보다는 어디에 강조된다? 인간 행위에 강조된다. 근데 이것도 또 단점이 돼. 왜냐? 구조적인 모습들을 물론 약간 보지만 인간 행위에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 행위에 밑에 깔려있는 뭘 또 못 보죠? 구조적인 모습을 상대적으로 못 볼 수가 있어. 그런 것도 또 신문화사의 어떤 비판점,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한 것은 이제 뭘 설명하고 있냐? 자, 아까 이제 신문화사가 뭐와 뭐의 차이, 종전의 문화사와 그 다음에 신사학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신문화사가 도입된 역사 연구 방법론이 뭐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신문화사는 어떤 방법론을 도입한다고 했죠? 인류학적 방법론. 그러니까 인류학적 방법론은 이제 참여관찰법이나 이런 뭐냐면 질적 연구 방법들을 강조하는 방법들이죠. 자, 인류학자는 대표적인 사람이 기어치라는 사람이야. 이 기어치의 연구 방법은 역사에 도입된 대표적인 건데 기어치는 문화 형상을 초시대적 구조가 아니라 어떤 뭐 거시적이고 구조적이고 보편적 법칙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역사 그 자체를 본 거야. 그 상황 자체, 형상 자체를 본 거야. 그래서 상당히 미시적이고 기납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 거죠. 그래서 기어치에게는 문화 형상을 설명이 아니라 당연히 뭘 하겠어? 해석이 되죠. 설명하려면 뭐야? 구조를 얘기하고 법칙을 얘기하는데 해석은 뭐죠? 인간 행위의 내면성을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까처럼 어떤 것들을 이제 해석하는 그 자체의 미시적인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문화 형상은 어떤 고전대 이론 때 설명하기보다는
해명해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문화 형상은 그 형상이 일어난 시기와 당시 사회 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 해명을 해야 된다. 왜 해석을 해야 되냐? 문화 형상이 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형상이 일어난 시기와 당시 사회 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예를 든 게 뭐냐면 그 인도네시아 발리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관광지에 또 유명한 곳인데 그 발리섬에 보면 발리섬의 닭싸움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기어치가 연구를 했는데 발리섬의 닭싸움을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예전에도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발리섬의 그 닭싸움을. 근데 이걸 어떻게 연구하냐면 그다음 인도네시아가 누구의 식민지였죠? 예전에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네덜란드의 어떤 식민 당국의 구조적인 어떤 억압 아래 이걸 풀 수 없고 풀 수 없었던 민중들이 어떤 대항 의식을 가지고 발리섬의 닭싸움을 통해서 시연을 표출했다. 그래서 지배층의 어떤 한거를 표출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너무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뭐 거대 담론이라 할까요? 제국주의 어떤 반항한 뭐 저항적 민족주의 어떤 담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발리섬의 닭싸움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했어.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 자, 이거는 이제 그 도박이나 어떤 뭐 민중의 시열 이런 것들 이제 뭐 제국주의 침략, 저항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요기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사회적 침묵이나 어떤 거기에 이제 보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사회적 위치나 남성성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하는 보편주의 법칙이나 거대 담론을 해체시키고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해체시키고 그 당대 사람들의 입장, 그 상황 속에서 입장에서 간섭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도나 간섭이 생각의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구조 속에 뭐냐면 그 구조 담론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 경험 같은 것들을 상당히 이제 강조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저기 남의 나라 얘기니까 한번 제가 일상을 겪었던 일상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볼게요. 제가 군대에 제가 갔어요. 그 군대 간 지도 한 20년이 넘어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젊은 시절에 딱 군대 갔는데 좀 약간 이상한 문화를 제가 봤어요. 지금은 이해가 잘. 그 훈련병을 마치고 이제 이병원 이제 딱 들어가니까 자대에 들어가니까 타 사람들은 편히 앉지 않고 이병들은 이렇게 해서 딱 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손을 뻗으면 부자연스럽게 앉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병 때 하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느슨하게 앉아도 돼. 걸터 앉아도. 근데 상병 때 들어가니까 약간 누워가지고 삐딱스럽게 앉더라고요. 근데 병장 때 하니까 이제 누워가지고 그냥 TV 보고 앉아있더라고. 이게 단계 따라서 이렇게 뭐냐면 계급에 따라서 행위적인 어떤 그 행위가 다른 거야. 그럼 만약에 이제 이병이 와가지고 삐딱스럽게 상병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기당병이 불려갖고 요거를 먹는 거지. 그래서 갈굼당하고, 저게 잘못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왜냐면 내가 이제 그 살았던 그 전에 있었던 거는 항상 그 역사가 평등하다고 배웠거든. 근데 군대 가서는 전혀 평등한 게 아니에요. 계급적이고 서열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지고, 제약이 달라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접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 근데 이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군대 생활이 단조롭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병, 일병, 상병, 병장까지 이렇게 뭐냐면 차등을 줘야지 사람이 뭐냐면 희망이 생긴다는 거야. 내가 일병 때 이제 나면 좀 약간 이제 느슨하게 앉을 수 있고 상병 때는 비스듬하게 앉을 수 있고 병장 때는 그냥 누워가지고 앉을 수 있고 그럼 얼마나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나름대로 재미를 느끼지 않냐. 군대에서는 이런 재미를 느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내가 병장까지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병장 때 저는 이제 누워가지고 TV 보고 앉아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입장 볼 때는 이게 구조적인 담론에 설명할 때는 상당히 나쁜 거죠. 권위주의고 공사주의 문화고, 그러잖아?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 현상적인 그 당시에 살았던 생들의 의식을 볼 때는 그게 또 합리적인 거야.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 밑바닥에 갈려있는 그렇게 만든 이런 권위주의 군사적 문화에 대한 비판 의식이 뭐예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가 마치 존재한 것이 다 합리화한 정당한 것처럼 설명하잖아. 그래서 이제 사회학에서 보면 이제 갈등론적 시각보다는 기능론적 시각에서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회 갈등을 그 변화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고 있는 자체가 정당한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탐구하려는 그래서 형상학적인 연구 방식 이런 것들이 문제점은 이제 있긴 있지만 하여튼
자, 그러면 좀 얘기해 볼게요.